근데 RPM만 계속 상승을 하고 차의 속도가 올라가지 않더라고요. 가드레일하고 추돌해서 차량을 멈추게 하려고 이제 계속 운행을 하였는데 제로까지 떨어지고 나서야 차량이 멈추었습니다. 추후에 발생 시에는 그때는 꼭 교환해주겠다는 각서를 적어달라. 다른 보상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냥 각서만 적어주시면 된다. 그렇게 교환을 해주기는 힘들고 수리를 받더라도 각서 또한 적어주기 힘들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차량 교환으로 큰 사고가 나서 못할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큰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도로에서 잘안 이루어지는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개선해서 정상을 수습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해주니까 오케이 할 테니까 적어달라고 했는데 그걸 못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사냥성 다큐멘트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회사 입장에서 피할 수 있는 모든 걸 피하겠다는 소리지 않습니까? 피하는 게 아니고 처리는 해야 되겠고 내보내야 되겠고 근데 저희가 책임을 추후에 생길 수 있는 책임의 소지에 대해서는 못 해드리겠다 이 소리지 않습니까? 그때 현상이 일어나면 또 수리해드릴게 이 소리잖아요. 왜 그걸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예, 한국 자동차 시장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찾기란 매우 힘듭니다. 이미 한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제조사가 그렇게 하고 있고 이것이 표준이 되어 거의 모든 제조사가 그렇습니다. 오늘 인터뷰하는 문제가 된 차종은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수입차 제조사 메르세데스 벤츠입니다. 그리고 차의 가격은 1억 원이 넘습니다. 예, 아니란 대처로 결국 차주와 딜러사 간의 소송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주와는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차주분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저희가 내용을 보니까요, 회사와 회사 간의 소송 싸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된 거는 또 법인차라고 말씀을 해주셔서요. 지금 소송 진행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 해당되는 자동차에 관련된 법인이 아니다 보니까 대응 자체가 굉장히 미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이 진행 자체가 굉장히 느리고 벤츠 측에서는 본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 본인들의 잘못은 숨긴 채 드러내지 않고 저희들의 가실로만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가 된 차종이 CLS63SAMG 2017년에 출고를 했다고 해주셨고요. 누적 주행 거리는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차량이 문제가 생겨서 입고시킬 당시가 27,174km로 찍혀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이게 그렇게 흔한 차는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문제됐던 내용들을 좀 설명 가능하십니까? 네네. 일단 최초 발생 당시가 2017년 9월 20일 오후 4시경이었는데요. 그 업무차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에서 통영 방향으로 제가 이동 중이었습니다. 예. 100에서 120km 정도 속도로 1차로 주행 중이었는데 고속도로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운전에만 빠져서 약간 무의식 상태로 운전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제 옆 2차로로 차량이 추월을 하고 있었고 한 분이 크락션을 울리더라고요. 그래서야 제가 약간 정신을 차리고 제 차 속도계를 봤는데 80km로 달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엑셀을 계속 밟고 있었는데 그래서 급하게 엑셀레이터를 이제 더 밟게 되었고 근데 RPM만 계속 상승을 하고 차의 속도가 올라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방향 지시등을 켜고 제가 2차선으로 차량을 이제 옮겼고요. 근데 순간 이 문제를 동영상으로 좀 촬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비상등 점등하고 동영상 촬영도 했었습니다. 계속해서 엑셀을 밟아도 그 속력이 내려가길래 혹시라도 다른 차량과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동영상 촬영을 멈추고 가드레일하고 추돌해서 차량을 멈추게 하려고 이제 계속 운행을 하였는데 제로까지 떨어지고 나서야 차량이 멈추었습니다. 브레이크도 안 들었다는 말씀이십니까? 네네, 일단 브레이크도 제가 밟아보려고 했는데 차량이 아예 먹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속 페달하고 브레이크 페달이 전혀 무용지물 상태로 됐다는 거네요. 네네. 한 가지 궁금한 거는요, RPM만 상승하고 속도가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셔서요. 혹시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라던가 속도 리밋 기능이 켜져 있거나 그러진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크루즈 기능이 혹시라도 켜져 있을까 싶어서 제가 그것도 확인을 했고요. 예. 제가 그걸 켠 적도 없고 크루즈를 켜더라면 당연히 인지를 했을 겁니다. 실험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제 동영상 촬영되어 있는 RPM 정상이 저렇게 나오질 않더라고요. 제가 추후에도 저도 혹시나 의심스러워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가 일단 첫 번째 문제에 관련해서요. 이 문제가 발견된 후에 서비스센터 직원은 뭐라고 하던가요? 일단 서비스센터 직원은 제가 처음 방문했을 때 죽을 뻔도 했다. 정말 이걸 TV 속에서나 보던 이제 시동 꺼짐 현상이 저한테 발생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된 문제냐, 어떤 부품이 문제냐고 여쭤보니까 당시 정확한 부품명은 제가 기억을 할 수가 없고요.
엔진 속에 있는 한 부품이 문제가 있어서 교환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전달해 주셨고, 그런데 그 해당 부품이 국내에 없어서 독일에 지금 주문을 해야 되는 상태고, 배송 기간은 최소 한 달 정도 예상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한 달 동안 제 차량을 이용 못 하겠네요 라고 다시 여쭤보았었고, 담당 엔지니어가 본인 생각에는 이게 큰 문제는 아니고 일시적인 오류였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일단 문제가 발생했으니 해당 부품은 교환을 할 것인데, 현재 진단기상에 본인이 판단했을 때는 문제가 없다라고 나오니 당장 차량을 운행하셔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차량을 타고 나가셔도 괜찮습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찝찝하면 본인이 시승 차량을 내어드릴 테니까 타고 나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두 번째 문제랑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세 가지 정도 문제가 발생했다고 써주셨거든요.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도 좀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네, 일단 두 번째 문제는 그렇게 제가 차량을 타고 나서 약 한 달가량 더 차량을 이용했던 것 같아요. 그 2017년도 12월 4일경에 그 충청북도 청주에 있는 영업장에서 이제 이동을 해가지고 골목길에서 대로변으로 나가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골목길에서 대로변에 거의 맞닿았을 시점에 이제 진행하고 있는 차량들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인을 하였고, 그런데 이제 진행 차량이 없어서 이제 속력을 붙이기 위해서 엑셀을 밟으면서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차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저행으로 속력을 줄이고 있었고, 골목길에서 나가는 기능을 상상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예. 근데 대로변이 나와서 진행 차량이 없으니까 엑셀을 밟으면서 전진을 하려고 하는데 차량이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그때도 혹시 첫 번째처럼 RPM만 상승했나요? 아니면 아예 반응이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이때는 아예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제가 브레이크를 밟았나 싶어서 발을 오른쪽으로 좀 더 옮겨서 엑셀을 다시 밟았는데, 그래도 차량이 아무 문제가 없고 뒷차들이 이제 따라오던 차량들이 계속 크락션을 올려가지고 제가 그때서야 확인을 했는데 모든 게 꺼져 있었어요. 아예 시동까지도 모든 게 다 꺼져 있었어요. 세 번째 문제는 혹시 뭐 어떤 건가요? 그 당시 최초 제가 수리했을 때 엔지니어가 문제가 없으니까 타고 나가도 된다 해서 타고 나왔다가 그 시동 꺼짐 현상이 또 발생하니까 이제 무섭더라고요. 아, 이 차량이 문제가 있는 건데 내가 타고 나왔구나 싶어서 바로 차량을 입고시켰고, 그래서 이제 더는 제가 못하겠으니까 시성 차량 주세요 해서 시성 차량을 타고 제가 이동을 했었고, 2017년도 12월 14일경에 차량이 이제 수리가 끝났다고 서비스센터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근데 차량을 받으러 왔는데 사실 제가 좀 무서워가지고 저희 직원한테 내가 이 운전 바로 못할 것 같으니까 좀 해달라. 그래서 저희 직원이 같이 동행을 했었고, 그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타고 나가셔도 괜찮다 그래서 진짜 이렇게 두 번이나 시동 꺼짐 현상이 있었는데 더 이상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라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농담도 던지면서 엔지니어랑 대화를 주고받았고, 엔지니어도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으면 안 되죠. 그렇게 이제 웃으면서 다시 답변을 주셨고요. 그렇게 저희 직원이 운전을 해서 차량을 출고시키게 되었고, 저희 사무실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잠시 한 10분 거리에 있는 다른 영업장에 들려서 일을 보고 한 20, 30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교차로 사거리에서 신호가 빨간불이 돼가지고 신호 대기 중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좌회전 신호가 들어와서 저희가 전진을 하기 위해서 좌회전을 하는데 갑자기 차량이 엄청 심하게 떨렸어요. 그 소위 뭐 경운기보다도 더 심하게 차량이 떨렸고, 저희 직원이 차량을 제어하기 위해서 핸들도 돌려보고 브레이크도 밟고 했는데 차량이 먹질 않더라고요. 막 힘으로 끝까지 이제 꺾어서 갓길로 보냈고, 브레이크도 계속 연속으로 밟고 주차 버튼이 P도 계속 눌러가지고 어찌됐지 차가 섰어요. 그리고 엔진 경고등도 들어와 있었고, 이 차는 진짜로 이거 수리를 조금 전에 받아서 나왔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타고 나가라고 했는데 이런 정상이 또 발생을 하니까 차량을 타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서비스센터로 연락을 했고 차량을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가져갔고, 거기까지가 저희 수리받은 이력입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때 부품 교체를 하셨는데 또 문제가 발생했고, 그 두 번째 들어가셔서 수리를 받고 나왔는데 또 문제가 발생을 한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이거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비슷한 사고가 뭐 국산차에서도 있었는데 혹시나 뭐 연료가 부족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거죠? 아닙니다. 연료는 항상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송까지 진행 중에 있으신데요. 네. 이게 소송까지 진행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최초 문제부터 마지막 문제까지 발생하고 나서는 저희가 이제 수리 거부를 했었고요. 예. 이게 저희가 수리를 받을 수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저희 생명이 안전이 확보가 돼야 되지 않겠냐라고 저희가 계속 요청을 드렸고, 그 벤처 측에서는 계속해서 수리를 저희한테 종용을 했었고요. 그럼 저희도 안심하고 탈 수 있게끔 이런 비슷한 증상이 추후에 발생 시에는 그때는 꼭 교환해주겠다는 각서를 적어달라. 다른 보상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냥 각서만 적어주시면 된다고 저희는 전달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벤처 측에서 본인들이 상의를 하고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다. 이런 과정이 저희가 서로 주고받고 하는 기간이 수개월이 걸려버렸고 최종적으로는 자기들이 그렇게 하기는 힘들 것 같다. 그렇게 교환을 해주기는 힘들고 수리를 받더라도 각서 또한 적어주기 힘들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해주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내려와 주셨던 분이 본사에 있는 CS 팀장님이 내려오셨어요.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해주고 본인들이 최종적으로 해결을 하겠다라고 해서 만나자 그래서 저랑 그때 같이 운전했던 그 직원이랑 이 해당 지점의 지점장님, 그 다음에 엔지니어, 그리고 그 본사 CS 팀장님 이렇게 다 같이 만나서 회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저희는 동일하게 교환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사람 생명이 오가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리를, 저희가 바로 교환을 요청했던 것도 아니고, 3번이나 수리를 받기 위해서 들어오지 않았냐. 근데 이렇게 해결을 못하는 상황이면 당연히 교환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계속해서 수리를 요구하시니, 우리 또한 받아들이겠다. 수리를 할 테니까, 그럼 안심하고 제가 운행을 할 수 있게끔 각서를 적어주세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요청하는 게 아니라 이런 엔진 문제로 인해서 시동 꺼짐이라든지 동일 정상이 발생했을 때는 교환해주겠다는 각서를 적어달라고 요청을 드렸고요. 예. 그런데 CS 팀장님은 자기들도 내부적으로 회의를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다 수용하기가 힘들다. 그냥 자기들을 믿고 수리해서 타달라. 라고 계속 똑같은 말만 되풀이 하시길래 제가 아니 CS 팀장님 지금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 본인이 운전자고 이렇게 고속도로에 고속주행을 하는 도중에 시동이 꺼지고 저속주행을 할 때도 도심 내에서 꺼졌고 항상 주변에선 차량들이 다 같이 운행 중이었고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부분을 못 해준다고 하는 겁니까? 제가 지금 수리가 다 됐다고 해서 또 타고 나갔지만 동일한 상황이 발생해서 이번에는 제가 죽거나 다치면 어떡할 겁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CS 팀장이란 분이 하시는 말씀이 고객님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런 부분은 곤란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예.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너무 화가 났었어요. 아니 일어나지 않았다는 건 제가 그러면 이 앞번에 3번의 사고에서 다치거나 사고가 발생해서 제가 죽었어야 하는 겁니까? 라고 하니까 아 뭐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런 의도를 들었거든요. 중요한 문제가 3번을 짧은 기간 드러났다고요. 그리고 심각한 피해를 받았어요 저희가. 진짜 사고가 안 났게 감사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 혼자 계신 분들도 진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차량 교환으로 큰 사고가 나서 못할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큰 사건이 벌어질 거잖아요. 그때 벌어지지 않은 일들 그러니까 상상을 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차보다 훨씬 높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개선해서 일정화를 시키고 수고 드리겠다고 그렇게 해주니까 오케이 할 테니까 적어달라고 했는데 그걸 못 해주신다면서. 그리고 상약서 다큐멘트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회사 입장에서 피할 수 있는 모든 걸 피하겠다는 소리지 않습니까? 피하는 게 아니고요. 수리는 해야 되겠고 내보내야 되겠고 근데 저희가 책임을 추후에 생길 수 있는 책임의 소지에 대해서는 못 해드리겠다 이 소리지 않습니까? 그때 현상이 일어나면 또 수리해드릴게요 이 소리잖아요. 왜 그걸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어떠한 사고가 발생해야만이 대처를 하는구나. 진짜 제가 말로만 듣던 이런 대기업의 행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회사는 아무래도 그냥 서로 대화로는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에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주셨던 문제들 중에서요. 가장 좀 아찔하거나 위험했던 순간을 꼽는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가장 큰 문제는 사실 고속주행 중에 이제 고속도로에서 시동이 꺼졌던 상황이었고요. 순간적으로 진짜 머리가 하얘질 정도로 무서웠어요. 진짜 5만 가지 생각이 다 지나가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사실 속력 2형이 되고 차량이 서고 나서도 10분에서 한 15분간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앉아 있었어요. 뭘 해야 될지조차 머리에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도 다른 부수적인 일들이 저렇게 있었지만 그때 기억이 제일 아찔했던 것 같아요. 지금 어쨌거나 소송까지 진행 중이신데요. 이 과정에서 좀 가장 납득이 안 되는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해당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저희가 서비스센터 측에 다시 수리했던 내역이나 해당 문제에 대해서 차량에 관한 서류를 요청하면서 이해가 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예. 벤처 측에서는 이제 교환 내역이나 이런 간단한 서류만 주시면서 문제가 된 부품을 계속 설명했어요. 이 부품이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부품을 교환하면 괜찮을 거다. 계속 그렇게 수리만 종용을 하셨고 그렇게 저희는 이제 재판을 진행하게 됐었는데 재판이 이제 진행되면서 저희가 여러 기관을 통해서 자문도 구하고 다른 엔지니어들한테 수소문해서 제 차 문제를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를 여쭤보았고요. 서류들을 받아서 자기들한테 보여달라고 한 것들이 있었어요. 정비 명세서나 작업 지시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작업 준비서, 초기 퀵 테스트 프로토콜, 컨트롤 유닛 보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요청했을 때는 아무것도 받아보지 못했던 자료들이었어요. 그래서 서비스센터 측에 이런 내용을 알고 가서 이런 서류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왜 주지 않으셨냐.
이것도 주셔라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이 서류들을 하나씩 준비해서 주시더라고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제 차에 문제가 뭐였는지가 정확하게 드러나 있고 당시에 이 벤츠 서비스센터 지점에서 벤츠 코리아 측으로 소프트웨어 오류 코드가 잡혔는데 어떻게 수리해야 되는지도 질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벤츠 코리아에서는 어떤 수치의 오류 코드로 수정하여라 이렇게 지침도 내려주셨고 그런데 해당 서비스센터에서는 해당 차량에 대해서는 그런 소프트웨어 그 버전 자체가 없다. 그래서 수리가 지금 안 된다 해서 페일 떠 있는 상태였고 그런데 이 서비스센터에서는 페일로 떠 있는 상태로 저희한테 수리가 끝났다고 차량을 내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벤츠 코리아에서 어쨌든 간에 문제 해결 방법을 지시를 해줬는데 서비스센터에서는 그거를 하지 못한다. 그리고 하지 못했는데 수리가 완료됐다고 차를 내보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종 수리 때도 벤츠 코리아에서는 해당 수리를 하고 나서 한 3주 정도 경과를 지켜보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시운전이라든지 그런 경과를 지켜보지도 않고 수리 다음날 바로 저희한테 출고를 시켰던 거예요. 사실 그 딜러사 측의 입장문도 보내주셔서 봤는데요. 네. 일단 이 입장문만 본다면 딜러사 측에서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소송을 진행해야겠다고 마음먹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다른 이유보다도 계속해서 딜러사에서는 요청했던 게 타이어 4짝을 무상 교환해주겠다. 혹은 유가증권 100만 원을 보상하겠다. 라고 이런 금전적인 부분을 저희한테 들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전달드렸던 게 이게 제 개인 차량도 아니고 법인 차량이고 제가 소유주가 아닙니다. 법인의 소유물이고 제가 개인적인 이득을 견취할 이유도 없습니다. 저희는 보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차를 타도 된다는 안전을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교환이라는 요청을 드렸던 거고 혹은 교환이 안 된다면 수리를 받을 테니 그 부분에 대해서 안심을 할 수 있게 각서를 적어 주십시오. 추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라고 계속해서 요청을 드렸지만 저희 요청은 묵살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CS 팀장님의 대응 자체가 매뉴얼적이었고 저희가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본사의 CS 팀에서 팀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더 이상 대화는 힘들 거란 생각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벤츠 하면 프리미엄 이미지를 많이 떠올리는데요. 이번 문제를 겪으면서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바뀌셨습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심하게 바뀌게 되었죠. 저희가 뭐 국산차를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국산차도 좋아하지만 다른 문제보다도 제 차량 주행거리를 보시면 알겠지만 신차 입고 출고로부터 키로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해요. 건설업종에 있다 보니까 전국을 현장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많은 이동량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저는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량에 있어서는. 예. 그렇기 때문에 차량이 저렴한 차량이든 고가의 차량이든 그 안전에 있어서 이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회사지 않습니까? 벤츠라고 하면 저희가 알고 있는 프리미엄의 그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안전 부분에 있어서 실망을 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식 자체가 굉장히 나빠졌죠. 알겠습니다. 그 사실 비단 벤츠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요. 왜냐면은 저희도 인터뷰를 통해서 다양한 브랜드가 똑같이 아니란 대응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 레몬법 적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해서 주장을 했었습니다. 저희 차량에 들어가 있는 엔진과 뒤에 레몬법에 적용받은 차량의 엔진이 동일한 차량이고 근데 레몬법이 적용되기 이전에 제가 출고를 했던 이유만으로 레몬법 적용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출고 시기가 레몬법 적용 시기랑 맞지 않나 보네요. 네, 엔진은 동일하지만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해줄 수 없다라는 게 벤츠 측의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 문제를 공론화해야겠다 마음먹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분명히 여러 군데서 발생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커뮤니티 뭐 보배드림이라든지 다른 사이트들을 들어가 보게 되면 저와 비슷한 사례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작은 피해들을 많이 보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저 대형 기업이고 힘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가 힘들고 금전적이라든지 시간적인 피해를 보다 보니까 이런 대응 자체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모르겠습니다. 소송에서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제 사건을 공론화시키고 사람들이 많은 내용을 접해서 적어도 대기업에 조금이라도 행포라든지 혹은 안일한 대응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수정이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공론화시키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CLS63S AMG의 시동 꺼진 문제 등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차주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당신이 사북을 찾는 이 겨울, 당신은 어디를 걷더라도 함부로 힘을 주어 걷지 말아야 한다. 1997년 강원도 탄광촌 사북을 다녀온 작가 방현석의 말입니다.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소개되었던 막장의 진짜 의미,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700m 아래에 있는 갱도의 끝, 그곳을 우리는 막장이라 부릅니다. 얼굴에 점 하나만 찍으면 다른 사람이 되고는 하는 드라마에서부터 유행했다는 막장 드라마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죠. 점차 비하와 모욕의 의미로 막장이 퍼져나갔고 급기야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이런 호소문을 올린 적도 있습니다. 그곳은 숭고한 산업 현장이요 진지한 삶의 터전, 결코 막다른 곳이 아니라 막힌 것을 뚫어 계속 전진해야 한다는 희망의 상징. 그러나 그의 희망과는 다르게 점점 막장이라는 단어는 숭고함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드라마가 아닌 현실에서 말입니다. 문제를 겪는 차주들은 인터뷰를 자청하여 그들이 직접 겪은 문제와 비상식적인 제조사 행태를 폭로하고 나섰습니다. 세간에는 언론이 보도한 내용을 훨씬 뛰어넘는 내용 때문에 이른바 주작 아니냐는 추측과 소문, 조롱까지 난무하였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제조사, 심지어 100년 넘는 역사를 지녔다는 자동차 제조사 역시 한국에서만큼은 신뢰와 권위가 추락한 지 오래입니다. 한간에는 결국 저희가 수입차 제조사와 관련되었다는 의혹까지 터져나왔습니다. 저희 오토포스트는 그날 이후 나름 최대한 신중하게 이 문제에 접근해왔습니다. 언론에 넘쳐나는 광고성 내용, 때로는 사적으로 보이기까지 하는 내용들은 저희들이 늘 그랬던 것처럼 오토포스트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보다 더 투명하게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배경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식을 전해드릴 때 저희들의 마음 역시 어둡습니다. 뉴스와 함께 절망을 전한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도 없지 않습니다. 땅 끝은 땅의 시작이다. 땅 끝이 땅의 시작이다. 어느 시인의 말처럼 저희 오토포스트 그리고 저희와 함께하는 분들의 행동이 새로운 자동차 시장, 소비자를 위한 첫걸음일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에 이와 같은 생각으로 계속 임하려 합니다. 이미 새로운 움직임을 위한 행동이 시작되었고 그 목소리가 하나씩 쌓여가고 있습니다. 다만 확신에 찬 목소리라 하기에는 그 숫자는 아직 충분하지 못합니다. 결과는 여러분의 손에 달렸습니다. 오늘의 시선 집중이었습니다.